화폐의 역사 제17회 근대 화폐 제도의 전개 3. 미시시피 거품 사건과 존 로. 안녕하세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연구원 유순경입니다. 오늘은 화폐의 역사 제17회입니다. 주제는 18세기 초 프랑스에서 벌어진 근대적 금융위기 미시시피 거품 사건과 존 로입니다. 1. 지난 이야기 5000년을 훑고 근대로 진입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대 문명에서 출발해서 약 5000년에 걸친 화폐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근 15회에서 현대중앙은행의 시조라 할 잉글랜드 은행의 탄생 과정을 살펴보면서 비로소 근대 화폐 체제의 변천에 대한 고찰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6회에서 최초의 근대적 금융위기라고 할 수 있는 1720년 영국의 남해회사 거품 위기를 다뤘지요. 이번 17회를 준비하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미시시피 사건과 존 로가 만든 금융 시스템은 실체를 정확히 붙잡기가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여러 문헌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중요한 연결고리를 흐려놓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먼저 지난회 남해회사 사건의 핵심만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쟁 동안 국왕이 발행했고 시장에서는 액면가보다 할인되어 거래되던 국채를 민간기업인 남해회사 주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정부가 승인합니다. 회사는 전환을 성사시키기 위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은행의 대출을 활용하여 매수세를 키웠고 그 결과 주가는 실제 수익과 무관하게 급등합니다. 하지만 신뢰가 꺾이자 주가는 급락했고 거품은 붕괴했습니다. 남해회사 거품은 1720년 1월부터 여름 정점까지 약 7개월 동안 약 8.2배 올랐다가 무너진 사건입니다. 이 한 걸음 더 나간 미시시피 거품. 그런데 오늘의 미시시피 거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국채를 주식으로 바꿨다가 아니라 국가가 관여한 은행의 불안지폐 발행까지 끌어들입니다. 즉 부채, 지폐, 주가를 하나의 회로처럼 엮어서 거품을 키운 사건이었습니다. 가격 변동도 더 컸습니다. 미시시피 회사 주식은 1719년 봄 500리브르 안팎에서 출발해 1720년 초에는 1만 리브르 수준까지 대략 20배 치솟았다가 무너집니다. 아직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화폐가 무엇인가를 논할 때 남의 회사보다 더 자주 호출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존 로와 미시시피 거품입니다. 오늘은 미시시피 거품이 어떻게 시작됐고 무엇이 엔진이었으며 어떤 신호에서 신뢰가 꺾였고 왜 그렇게 빠르게 붕괴했는지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3. 배경 전쟁 부채, 할인된 국채, 절대주의의 봉합. 1715년 루이 14세가 사망한 뒤 프랑스는 전쟁 부채에 짓눌립니다.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까지 유럽의 나라들은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미래의 세수를 당겼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와도 국채이자 부담은 국고를 계속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국채는 정말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심 때문에 액면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거래됩니다. 국가의 신용이 꺾이면 국가가 찍어낸 약속의 종이는 곧 할인된 종이가 됩니다. 절대주의 정부는 위기 봉합을 위해 온갖 방식을 동원했습니다. 부채를 강제로 깎는 조치, 특정 집단에 벌금과 몰수를 부과하는 방식, 주화의 가치 조정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이런 방법은 대부분 잠깐의 봉합일 뿐이었고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로 이때 존 로가 등장합니다. 그의 처방은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문제는 돈이 부족한 데 있다. 금, 은만이 아니라 지폐와 신용을 도입해 경제의 피를 다시 돌게 해야 한다. 존 로는 이런 방향으로 프랑스 권력층을 설득합니다. 참고로 존 로는 프랑스 사람이 아닙니다. 스코틀랜드 태생이며 젊은 시절 결투로 사람을 죽인 뒤 영국을 떠나 유럽을 떠돌게 됩니다. 도박을 좋아했고 실제로 도박판을 기웃거렸습니다. 하지만 확률과 계산에 밝았고 당시로서는 드물게 신용, 화폐, 은행의 작동 원리를 깊이 이해한 말 그대로 위험한 천재였습니다. 4. 1단계 은행을 세우다. 국채를 액면가로 흡수하는 장치. 첫 단계는 1716년 5월 존 로가 정부 승인 아래 제네랄 은행을 설립한 일입니다. 루이 14세 사후 어린 왕을 대신해 통치하던 섭정의 정부는 존 로에게 설득되어 민간은행 설립을 허가합니다. 은행 설립에서 핵심은 자본을 어떻게 모았느냐입니다.
제네랄은행은 주식을 공개 모집해 자본을 조달했는데 대금의 상당 부분을 현금이 아니라 국가 채무증서로, 그것도 할인된 시장 가격이 아니라 액면가로 받습니다. 즉 국채를 가진 사람들이 그 국채를, 다시 말해 국가로부터 이자와 원금을 받을 권리를 은행에 넘기고 대신 은행의 이윤을 배당받는 주주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은행이 국가의 채권자가 되고 민간은 은행의 주주가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정부 입장에서 유리해집니다. 흩어진 수많은 채권자와 개별적으로 협상하기보다 하나의 기관을 중심으로 채무를 정리하고 조건을 재조정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죠. 게다가 존 로는 주식 대금의 일부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내도록 했습니다. 초기 진입 비용을 낮춰 더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국채를 넣도록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해 2단계부터 이미 신용장치가 추가됩니다. 그렇다면 은행은 실제로 무엇을 했을까요? 제네랄은행은 은하를 맡기면 은행권을 내어주고 상인의 어음을 가져오면 일부를 깎아 은행권으로 바꿔주고 외국 돈을 가져오면 환전하되 지급은 은행권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은행권이 유효한 화폐가 되도록 하는 조건의 조성입니다. 사람들이 은행권을 받자마자 곧바로 은하로 바꾸려 하면 은행은 곧 파산합니다. 은행과 은행권이 살아남으려면 사람들 손에서 계속 돌고 계속 쓰여야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결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은행권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순간 그 은행권은 전국 어디서나 통용되는 결제 수단이 됩니다. 존 로가 오늘날까지 자주 소환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은행권을 믿을 만한 종이로 보이게 만든 기술적 장치도 있었습니다. 은행권은 특정 은화의 개수 단위로 표시되고 발행일의 중량과 순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약속이 붙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주화의 중량, 액면을 조정하는 주화 계약이 반복되었는데 은행권은 상환 기준을 발행 시점의 주화로 고정함으로써 그런 충격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화가 흔들리는 사회에서 은행권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처럼 제네랄은행은 처음엔 건전하게 출발합니다. 은으로 태환을 약속하며 세금 납부로 유통 기반을 확보하고 주화 계약에 대비한 신뢰 장치까지 갖췄습니다. 이런 성공에 힘입어 1718년 말 국왕이 은행 지분을 인수하여 제너럴 은행을 왕립은행, 로열뱅크로 전환합니다. 말하자면 민간의 실험이 국가의 제도로 흡수된 것이죠. 이 과정에서 초기 주주들은 큰 이익을 얻습니다. 값이 오른 주식을 국왕에게 더 높은 가격에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존 로는 국왕뿐 아니라 대중에게도 압도적인 신뢰를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신뢰가 다음 단계에서 거품 엔진의 씨앗이 됩니다. 5. 2단계 회사로 확장하다. 국채를 주식으로, 특권을 현금 흐름으로. 로는 은행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는 식민지 개발 회사입니다. 그는 루이지애나 개발권을 바탕으로 서방 회사를 세웁니다. 훗날 우리가 미시시피 회사라 부르게 되는 그 회사의 출발점입니다. 서방 회사의 경우에도 주식 매입 대금을 현금이 아니라 국가 채무증서로만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회사로 들어온 것은 돈이 아니라 국채였습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내는 효과는 분명합니다. 개인이 들고 있던 국채가 회사로 모여들어오고 개인은 국가의 채권자가 아니라 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회사와 정부는 이렇게 모인 채권을 국왕, 회사 사이의 영구연금 형태로 재구성합니다. 정부는 부채 부담을 경감하고 회사는 그 대가로 특권과 이자 흐름을 주게 됩니다. 회사 배당은 시간이 지나서 지급되니 이론상으로는 회사의 국채 이자 수입이 배당 이전에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국왕이 회사에 줘야 하는 이자가 제때 들어오지 않는 문제가 곧바로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존 로의 발상은 더 급진적으로 움직입니다. 이자를 기다리느니 이자에 해당하는 현금 흐름을 직접 손에 쥐자. 그래서 존 로가 경영하는 회사는 국채이자 대신 국왕으로부터 담배 조세 농장을 인수합니다. 조세 농장이란 쉽게 말해 국왕에게 일정 금액을 먼저 내고 대신 징세권을 임차하는 제도입니다. 국채 이자를 현금으로 받지 못하자 그에 상응하는 현금 흐름을 세수로 직접 거두는 권한으로 바꿔주려는 시도였습니다. 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국왕으로부터 더 많은 독점권과 징세권을 사들입니다. 그리하여 하나의 회사가 은행업, 징세권, 조폐국 운영권, 독점 개발권, 담배 전매권까지 한 손에 쥔
말 그대로 국가 주식회사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회사가 조세농장과 특권을 계속 인수하려면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6. 엔진 점화, 집회, 지출, 주식시장, 자기증폭 회로의 완성. 1719년부터 시스템의 엔진이 본격적으로 켜집니다. 은행과 회사가 하나로 통합되어 존 로의 손에 들어옵니다. 그 결과 왕립은행의 지폐 발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제부터는 왜 오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은행은 회사에 지폐를 대출합니다. 회사는 차용증을 써주고 은행은 지폐를 발행해 내어줍니다. 이 순간 벌어지는 일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신용창조입니다. 대출이라는 장치로 결제 수단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회사는 그 지폐로 무엇을 했을까요? 인수대금, 운영비, 계약금, 급료, 물자대금, 각종 지급을 합니다. 그 순간 지폐는 국왕이나 민간에게 가게 되고 국왕에게 간 돈도 결국 정부 지출을 통해서 민간의 손으로 흘러갑니다. 사람들은 그 지폐로 거래를 하고 또 세금도 내지만 결정적으로 민간의 지폐는 다시 주식시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즉, 은행이 지폐를 공급하고 회사가 지출로 풀고 민간이 지폐를 갖게 되고 그 지폐가 다시 주식 청약과 거래 결제로 돌아오면서 매수세가 됩니다.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돈이 공급되는 구조에 있습니다. 이처럼 국채로 주식을 살 수 있게 만든 설계가 수요를 조직했다면 발권과 지출은 그 수요가 실제 매수로 실행되게 하는 돈을 제공했습니다. 수요는 의지가 아니라 연료를 필요로 하지요. 여기에 주식시장을 더 자극하는 장치가 붙습니다. 1719년의 연속적인 발행은 단순히 주식을 더 찍어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주를 사려면 구주를 일정 수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어머니 주식 4주가 있어야 딸 주식을 청약할 수 있고 어머니 4주에 더해 딸 1주가 있어야 손녀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효과는 분명합니다. 신주를 사고 싶은 사람은 먼저 구주를 사야 합니다. 그래서 2차 시장의 구주 거래가 광란으로 치닫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납입 방식 자체가 할부 구조로 설계됩니다. 일부를 먼저 내고 나머지는 몇 달 혹은 몇 년에 걸쳐 분할 납부합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납입을 놓치면 주식을 받을 권리를 잃고 이전까지 낸 돈도 몰수됩니다. 이 구조는 경제학적으로 무엇과 닮았을까요? 콜옵션입니다. 상승하면 완납해서 주식을 받고 하락하면 납입을 포기해 손실을 제한하는 구조. 중요한 건 이 옵션성이 시장 참여를 폭발적으로 늘린다는 점입니다. 상승기에는 이 옵션성이 이렇게 작동합니다. 전부를 걸지 않아도 된다. 일부만 걸고 상승에 베팅할 수 있다. 참여 장벽이 낮아지고 투기적 수요가 급증합니다. 이렇게 해서 발권이 공급한 유동성과 권리 공모, 할부가 만든 매수 구조가 결합하면서 주식시장은 자기증폭 회로로 들어갑니다. 가격 상승이 곧 다음 매수의 근거가 되고 다음 매수는 다시 가격을 올리는 구조입니다. 7. 고점으로 가는 길, 부채, 지폐, 주가의 차가증폭. 결국 1719년 내내 그리고 1720년 초까지 시스템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은행이 지폐를 발행해 회사에 공급하고 회사는 그 지폐로 특권과 조세농장을 인수하며 덩치를 키웁니다. 지폐는 지출을 통해 민간에 풀려 결제 수단이 됩니다. 민간은 그 지폐로 주식을 청약하고 거래합니다. 주가 상승은 다시 발권 확대와 인수 확장을 정당화합니다. 실제로 짧은 기간 동안 은행의 지폐 발행량은 몇 배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뢰가 꺾이는 순간 같은 회로가 정반대로 돌아갑니다. 상승의 엔진이 붕괴의 엔진이 됩니다. 8. 붕괴. 숫자가 아니라 신호가 먼저 무너뜨린다. 시장은 숫자보다 신호에 먼저 반응합니다. 특히 지폐는 물건이 아니라 약속이고 약속은 일관성에서 신뢰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당국은 과도한 발권을 의식하며 주식과 지폐의 가치를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칩니다. 이는 곧 이 체계의 가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 말하는 신호였습니다. 더 치명적인 건 그 조치가 곧바로 번복되고 흔들리며 퍼뜨린 두 번째 신호입니다.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이 의심이 아니라 행동을 낳습니다. 이때부터 신뢰는 한 번에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주식을 팔아 은행권을 손에 쥐지만 머릿속 질문은
결국 하나로 수렴합니다. 이 종이는 정말 은으로 바뀔 수 있는가? 주가가 떨어지는 것 자체가 공포의 본질이 아닙니다. 주가는 원래 변할 수 있지요. 문제는 현금이라고 믿었던 은행권이 끝까지 믿어도 되는 것인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붕괴의 동학, 지폐를 은으로 바꾸려는 압력. 불신이 생기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식을 팔아서 확보한 은행권을 정화, 금, 은으로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왕립은행은 폭증한 은행권만큼 정화를 충분히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주화는 애초에 있지 않았습니다. 부분 지급 준비 구조에서는 개별적으로 바꿔줄 수 있어도 모두가 동시에 요구하면 바꿔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뱅크런의 논리가 작동합니다. 내가 먼저 바꾸지 않으면 나중엔 못 바꾼다. 은행이 정화를 내주면 준비금이 줄어듭니다. 준비금이 줄었다는 소문은 다시 더 큰 불안으로 되돌아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바꾸러 옵니다. 은행은 창구를 닫거나 한도를 두거나 규제로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불안을 더욱 키웁니다. 정말 안전하다면 왜 막지? 이 한 문장이 신뢰의 마지막 버팀목을 없애버립니다. 붕괴는 이제 더욱 속도를 얻습니다. 상승을 떠받치던 마지막 매수세의 증발. 상승기에는 은행권이 공급되고 그 은행권이 결제 수단이 되어 청약과 거래를 밀어줬습니다. 그런데 신뢰가 꺾이면 신규 유동성은 먼저 멈춥니다. 은행이 더 이상 공격적으로 대출과 발권을 확대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주식시장에서 마지막 매수세, 고점에서 가격을 떠받치던 수요가 사라집니다. 여기에 옵션형 청약 구조가 역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상승기에는 조금만 내고 베팅이 참여를 늘리지만 하락기에는 납입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가 됩니다. 납입 중단은 권리 상실과 선납금 손실을 의미하지만 그조차 감수하는 포기가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연쇄 포기는 시장에서는 사실상 연쇄 매도와 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하락은 가속됩니다. 9. 붕괴를 막기 위한 존 로의 비상조치들. 존 로는 붕괴를 막기 위해 비상조치를 연달아 쏟아냅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종이를 금, 은으로 바꾸지 못하게 하고 거래에서는 종이를 쓰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는 먼저 금, 은을 시장에서 밀어내려 합니다.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당연히 금은을 찾습니다. 그러니 존 로는 거꾸로 금은이 좋은 돈이 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주화 유통을 불편하게 만들고 정화의 보유와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꺼냅니다. 즉, 도망갈 출구 자체를 좁히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출구를 좁힐수록 사람들은 출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더 확신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는 더 직접적입니다. 큰 거래는 주화가 아니라 은행권으로 결제하도록 압박합니다. 은행권이 돈이고 동전은 오히려 골칫거리다라는 인식을 정책으로 강제하려는 시도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 특히 상거래와 결제를 은행권과 은행계정으로 묶습니다. 또 국가거래와 세금에서 은행권을 우선적으로 통용시키며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건 결국 국가가 받는 돈이다. 하지만 불안이 줄지 않자 로는 한층 더 위험한 카드로 들어갑니다. 바로 가치 조정입니다. 주가와 지폐의 가치를 관리하겠다며 주식과 지폐의 가치를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조치가 등장합니다. 시장에겐 이렇게 들립니다. 필요하면 종이의 가치를 깎겠다. 결정타, 번복이 남긴 최악의 신호와 악순환의 완성. 그런데 가치 조정 조치는 대중의 반발로 곧 번복됩니다. 이 번복이 남긴 신호는 치명적입니다. 첫째,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종이의 가치를 깎을 수 있다. 둘째, 그 정책조차 오래 버티지 못한다.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각인되는 순간 악순환이 본격화됩니다. 사람들은 은행권을 더는 안전한 현금으로 보지 않고 정화로 도망치려 합니다. 은행은 태환 요구를 감당하기 어려워 제한, 폐쇄로 대응합니다. 하지만 창구가 막히는 순간 사람들은 이렇게 결론 냅니다. 정말 위험하니까 막는구나. 요컨대 존 로의 비상조치는 원래 은행권을 살리기 위한 조치였지만 시장의 눈에는 점점 은행권이 위험하다는 증거로 읽힙니다. 그 다음부터 붕괴는 더욱 빨라집니다. 10. 누가 손실을 입었나? 마지막 매수자, 지폐 보유자. 결국 손실을 크게 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첫째, 주식을 맨 뒤에 산 사람들입니다. 고점에서 들어온 사람들. 상승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고 마지막에 베팅한 사람들입니다.
둘째, 은행권을 안전한 현금으로 믿고 들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태환이 막히고 지폐의 가치가 정책과 정리 절차 속에서 재평가되는 순간 지폐 보유자는 정면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11. 사후 정리, 종이의 잔해를 국가가 다시 흡수한다. 붕괴 이후 남은 것은 온갖 형태의 종이인 지폐, 주식, 청약증서, 은행계정, 영수증, 그리고 그 사이의 약속들입니다. 정부는 지폐를 흡수하기 위해 여러 출구를 만듭니다. 첫째, 지폐를 새 국가부채, 영구연금으로 바꾸게 합니다. 지폐로 연금을 사게 하고 들어온 지폐는 소각하겠다고도 합니다. 둘째, 큰 거래 결제를 은행 계정으로 묶습니다. 고액 지폐를 예치해야 계정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는 그 계정으로만 처리하게 합니다. 지폐가 시장에서 돌아다니지 않게 계정 속에 가두려는 방식이죠. 셋째, 지폐를 주식으로 흡수하는 시도도 나옵니다. 하지만 하락 국면에서는 주식 자체가 위험 자산이 되기 때문에 이 흡수 경로는 기대만큼 강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남는 잔해는 강제 청산 절차로 넘어갑니다. 1721년 비자라 불리는 방식으로 관련 자산을 제출하게 하고 취득 경로에 따라 환산율을 적용해 손실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그 손실을 새 국가부채 형태로 재편합니다. 정리의 결과는 이것입니다. 개인이 들고 있던 국채는 회사로, 회사의 주식은 다시 국가부채로 재편되면서 존 로의 시스템은 해체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프랑스의 국채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신뢰는 붕괴했습니다. 12. 의미, 미시시피 거품은 투기이지만 국가적 화폐 실험이기도. 미시시피 거품은 단순한 투기 광풍이 아닙니다. 국가가 재정 위기를 해결하려고 부채를 주식으로 바꾸고 그 주식을 떠받치기 위해 지폐를 발행하고 그 지폐의 유통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과 국가 권한을 동원한 실험의 의미를 갖습니다. 남의 회사 버블이 국채가 주식 전환과 신용 레버리지를 합한 전형이었다면 미시시피 버블은 국채, 은행권, 주식시장을 한 덩어리로 묶었을 때 위기가 얼마나 빠르게 커지고 또 얼마나 넓게 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13. 한 가지 남는 문제. 그런데 여기서 남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1933년 미국은 개인의 금 보유를 사실상 금지하고 금화의 주조도 중단합니다. 동시에 은행권은 더 이상 금과의 교환을 전제로 하지 않고 국채 매입 같은 방식을 통해 발행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금의 공식 달러 가치를 크게 조정합니다. 또 1971년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달러 준비금에 대해서도 금 태환을 중지시켜버립니다. 이른바 닉슨 쇼크 이후 달러는 완전히 불안지폐가 됩니다. 이 조치들은 놀랍게도 존 로가 붕괴 직전에 시도했던 방향과 꽤 닮아 있습니다. 금, 은으로 도망가는 길을 닫고 종이화폐를 결제의 중심에 고정시키는 것. 다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존 로의 시스템은 붕괴했고 달러는 불안지폐가 된 뒤에도 오히려 세계의 통화로 자리잡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로는 때로 실패한 사기꾼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로도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존 로의 불안지폐 실험은 무너졌는데 미국의 제도 전환은 유지될 수 있었을까? 이 차이를 밝혀내는 것이 이 화폐의 역사 시리즈가 최종적으로 답하고자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17회 미시시피 거품 사건과 존 로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